음악, 어머니를 외면한 아들의 결말. 옛날 옛적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남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에 말린 쿤당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하얀 백사장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린 쿤당의 삶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죠. 아버지는 말린 쿤당이 5살 때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폭풍을 만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말린아, 아버지가 돌아갔지만 우리는 꿋꿋하게 살아야 해. 어머니는 어린 아들인 말린 쿤당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생선을 팔며 두 사람의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가난 때문에 말린 쿤당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부러워하며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언제쯤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말린아, 조금만 참거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꼭 학교에 보내줄게.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허망한 위로일 뿐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비는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래서 말린 쿤당의 유일한 즐거움은 부두에 나가서 오가는 배들을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화물선부터 작은 어선까지 다양한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말린 쿤당은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저 배는 어디서 왔을까? 저 선원들은 어떤 나라 사람들일까? 호기심 많은 말린 쿤당은 때때로 선원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꼬마야, 이 배는 자바섬에서 왔단다. 그곳에는 황금으로 만든 궁전이 있고 코끼리들이 길을 돌아다닌다. 정말요? 저도 그런 곳에 가보고 싶어요. 말린 쿤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원들은 그런 말린 쿤당이 귀여워서 배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나침반이고 저것은 돛 올리는 줄이란다. 네가 나중에 배를 타려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해. 말린 쿤당은 스펀지처럼 모든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비록 글과 학문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바다와 배에 대해서는 웬만한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린 쿤당이 12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부두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 배는 하늘을 찌르듯 높고 선체는 마치 바다 위의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와, 저게 정말 배예요? 말린 쿤당은 입을 벌린 채 그 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다른 배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었습니다. 아, 나도 저런 큰 배를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린 쿤당은 슬프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해 보였던지 지나가던 그 배의 선장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선장은 수염이 희끗희끗한 나이든 사람이었지만 눈빛은 젊은이처럼 활기차 보였습니다. 얘야, 배가 그렇게 신기하냐? 네,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큰 배는 처음 봐요. 그래, 네가 부모님 허락을 받아오면 내가 이 배를 태워주마. 정말요? 정말이세요? 말린 쿤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하지만 꼭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알겠느냐? 예, 그럴게요. 저 잠시만 기다리세요. 말린 쿤당은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한 말린 쿤당은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엄마, 선장님이 저를 큰 배에 태워주신대요. 그 배를 타고 여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말린아, 안 된다. 왜요? 엄마,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몰라요. 바다는 위험한 곳이야. 너의 아버지도 바다에서. 어머니는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바다에서 잃은 아픈 기억 때문이었죠. 엄마, 저도 제 꿈을 펼치고 싶어요. 네, 말린 쿤당은 어머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애원했습니다.
이 마을에만 있으면 제가 언제까지나 가난한 집 아들로만 살아야 돼요. 저는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리나, 엄마는 너밖에 없단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말린 쿤당은 며칠 밤낮을 조르고 졸랐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는 없다. 마침내 어머니는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말리나, 너 정말로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느냐? 네, 엄마, 약속해요. 제가 돌아와서 엄마를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말린 쿤당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말린 쿤당에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먹을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해 주었습니다. 말리나, 어디서든 엄마를 잊지 말고 나쁜 일은 절대로 하지 말거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말린 쿤당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큰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부두를 떠날 때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리나, 건강하고 꼭 돌아와야 한다. 배 위에서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던 말린 쿤당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말린 쿤당의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장은 말린 쿤당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어렸지만 부지런하고 영리했기에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말리나, 이 매듭법을 배워라. 바다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란다.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찾는 법도 가르쳐 줄게. 말린 쿤당은 모든 것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배 구조부터 항해술, 무역, 상술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익혀나갔습니다. 몇 년이 흘러 말린 쿤당이 18살이 될 무렵 나이든 선장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말리나, 이리 와봐라. 선장은 누워있으면서 말린 쿤당을 불렀습니다. 선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은지 모르냐? 아, 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예, 무슨 말씀인지요? 나에게는 자식이 없어. 그래서 너를 내 양아들로 삼고 싶구나. 그리고 내 모든 재산과 이 배를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받아주겠느냐? 말린 쿤당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큰 배의 주인이 되다니. 말린 쿤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선장을 아버지처럼 모시며 병간호를 했고 수개월 후 선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린 쿤당은 선장의 장례를 잘 치르고 그 큰 배의 새로운 주인 선장이 되었습니다. 선장은 재산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말린 쿤당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죠.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먹고 싶은 음식은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다 먹었습니다. 이윽고 말린 쿤당은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어여쁘고 교양 있는 상류층 출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큰 배의 선장이라니. 부인의 칭찬을 들으며 말린 쿤당은 뿌듯해했습니다. 그의 가난했던 과거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한편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나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까지 들어 거동조차 불편해졌죠. 말리나, 우리 말린이 언제쯤 돌아올까? 어머니는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그저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우리 말린이가 어디서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부디 언젠가는 꼭 돌아오게 해주소서. 하지만 말린 쿤당은 그런 어머니를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부와 명예에 취해 고향에 가난했던 시절을 부끄러워하며 고향도 어머니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린 쿤당의 배가 여러 나라를 거쳐 수마트라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보, 저기 보이는 것이 야자수예요? 뱃속에 아이를 품은 부인이 갑판에서 아름다운 해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저곳은 수마트라 섬이야.
아, 그럼 저곳에서 야자 열매를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요즘 자꾸 야자수가 먹고 싶거든요. 부인의 말에 말린 쿤당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수마트라 섬은 바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말린 쿤당은 자신을 우러러보는 선원들과 교양임단 상류층 부인 앞에서 늙고 가난한 어머니를 부끄러웠습니다. 저 다른 섬에서 구하면 안 되겠어? 여보, 지금 당장 먹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임신 중이라 그런지 참을 수가 없네요. 부인이 계속 고집을 부리자 말린 쿤당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떠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날 알아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잠깐 들러서 야자수만 구하고 바로 떠나면 되겠지. 말린 쿤당은 배를 수마트라 섬에 대라고 선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번에 말린 쿤당을 알아보았습니다. 저기 저 사람 말린 쿤당 아니야? 맞아. 분명 말린 쿤당이야. 이야, 저렇게 큰 배 선장이 되었구나. 아이고, 정말 출세했네. 고향을 떠나 단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말린 쿤당이 큰 배의 선장이 되어 나타났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곧 어머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이, 우리 말린이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큰 배를 타고 왔어요. 정말 대단해 보여요. 소식을 전해준 마을 아이의 말에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내 아들이 왔구나. 우리 말린이가.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로 부두로 달려갔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날개가 돋친 듯 달렸습니다. 부두에 도착한 어머니는 웅장한 배를 올려다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정말 우리 말린이가 저렇게 큰 배의 주인이 되었단 말인가? 어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선원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이 배가 말린 쿤당의 배가 맞소? 아, 예, 맞습니다. 내가 말린 쿤당의 어머니인데 내 아들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그러나 선원은 초라한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봐요 할머니, 당신이 우리 선장님의 어머니라면 내가 선장님의 아들이겠네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내가 말린을 낳았고 그의 어머니라고요. 헛소리 마세요. 우리 선장님이 당신 같은 어머니를 두었을 리가 없어요. 저리 썩 가시오. 선원은 어머니를 배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선원과 어머니의 실랑이로 가판이 몹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소란에 선실에 있던 말린 쿤당이 부인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말린 쿤당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어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이고, 말린아, 내 아들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린 쿤당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말린 쿤당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불현듯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런 초라한 늙은이가 내 어머니라는 것을 부인과 선원들이 알게 되면 내 위신은 어떻게 되지? 날 무시할 거야. 분명해. 말린 쿤당은 자신의 체면과 명예가 더욱 소중했습니다. 누가 당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린 쿤당은 차갑고 매몰찬 목소리로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말린아, 애미다. 너를 낳고 길러줄 엄마란다. 어머니는 애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저 할머니를 당장 배에서 내보내. 말린 쿤당은 선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이, 저 선장님,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계속 선장님 어머니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장 내보내. 결국 어머니는 선원들에게 붙잡혀 배에서 힘없이 내던져졌습니다. 말린아, 말린 쿤당. 부두에 주저앉은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키운 아들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에게 이런 천대와 무시를 받다니 어머니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눈물을 쏟으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말린 쿤당을 욕했습니다.
저 천하의 못된 놈, 자기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천벌을 받을 거야. 천벌, 하늘이시여, 아들이 제 어머니를 저버린 죄에 꼭 맞는 심판을 내려주소서. 사람들이 떠나는 배를 보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말린 쿤당의 어머니는 큰 슬픔에 온종일 울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편 말린 쿤당은 서둘러 배를 몰아 떠났습니다. 부인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여보, 아까 그 할머니는 뭐예요? 그냥 돈을 구걸하러 온 거겠지. 신경 쓰지 마셔. 말린 쿤당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여치도 없지. 우리는 그렇게 늙지 말아요. 그래야지. 말린 쿤당은 마음이 좋지 않았으나 평정심을 되찾으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느새 고향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멀어질수록 이상하게도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조금 거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강해지더니 마침내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선장님, 큰일입니다. 폭풍이 너무 거세요. 뭐라고? 이 근방은 늘 바람이 잔잔한데 이게 무슨 일이지?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바람이 너무 셉니다. 돛을 모두 접어라. 잠깐, 그러는 걸게야. 조금만 버티자. 하지만 말린 쿤당의 그 말이 무색하게 폭풍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노한 것만 같았습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덮쳤고 배는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선장님, 배가 가라앉습니다. 어디가 부서졌나 봐요. 안 되겠어요. 다들 구명보트로 뛰어내리세요. 어서요. 선원들은 구명보트를 타기 위해 앞다투어 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장님, 어서 뛰어내리세요.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말린 쿤당은 선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어딜 가. 여기에 내 존재가 있어. 내 재산을 두고 이 배를 떠날 순 없어. 말린 쿤당은 선실 금고 앞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은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엄청나서 혼자 옮길 수 없었습니다. 선장님,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어서 지금 나가셔야 해요. 안 돼. 이리 와. 나를 도와라. 이 재산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이걸 가지고 가자. 여보, 그러지 말고 어서 가야 돼요. 갈 거면 당신이나 가. 난 이것들을 두고는 못 가. 결국 선원들과 부인만 구명보트로 배를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던 다른 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말린 쿤당은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현실에 물이 철철 흘러들어왔고 말린 쿤당은 그제서야 겁이 났습니다. 으아, 살려줘. 누가 나를 좀 살려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도대체 왜? 말린 쿤당은 문득 아까 섬에서 자신이 저지른 큰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천벌이다. 어머니를 저버린 불효자에게 하늘이 벌을 내리시는 거야.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니를, 나를 낳고 고생해서 길러주신 어머니를 왜 모른 척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배는 점점 더 깊은 바다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커다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오리 바람은 가라앉던 말린 쿤당의 배를 감싸더니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말린 쿤당이 놀라는 사이에 배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배가 돌로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배와 함께 말린 쿤당도 돌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말린 쿤당을 벌주려는 하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말린 쿤당과 그의 배는 커다란 바위가 되어 바다에 떠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안부 해안가에 가면 배 모양의 신기한 바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바투 말린당, 즉 말린당의 바위라고 부르며 그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해져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며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쓸모없다 하여 무슨 괴로움이 있겠는가. 옛날 중국의 해자라는 사람이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어.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 부르지. 그러나 그 줄기는 울퉁불퉁하여 자로서 곧게 그을 수 없고 가지는 뒤틀려 원도 방도 만들 수가 없어. 개가에서 있어도 목수는 거들떠보지 않으니 그저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다 하겠구려. 장자네의 말도 이와 같아 허망하기만 하고 쓸데가 없으니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자 장자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전에 고양이나 족제비를 본 적이 있는가? 몸을 바짝 낮추고 엎드려 먹이를 노리다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닭도 잡고 쥐도 잡지. 그러다가 결국 그물에 걸려 죽고 마는 것이 그 짐승들의 운명이네. 반면에 큰 검은 소 한 마리를 떠올려 보게. 덩치는 구름처럼 크고 웅장하여 쥐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만 그 나름의 큰 쓰임이 있지 않은가. 자네가 말한 그 나무도 그러하네. 비록 목수 눈에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광활한 들판에 심어두고 그 아래에서 드러누워 쉬거나 그 곁을 거며 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나무가 도끼에 맞을 일도 없고 사람에게 해를 당할 일도 없으니 쓸모가 없다고 해서 무슨 괴로움이 있겠는가. 이 대화에서 해자는 세속의 자태로 쓸모를 따져 장자가 하는 말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그들의 쓸모없음의 쓸모를 설파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 있는 고양이나 족제비는 오히려 그 쓸모로 인해 죽음을 맞기도 하는데 쓸모없는 큰 소나무는 해를 입지 않고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쓸모를 강요합니다. 권력, 명예, 성취.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자의 말을 통해 차라리 쓸모없음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해치지 않고 또 해침 당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자 제자의 정체. 옛날 조선 헌종 때 경상도 상주고에 하연제라는 호를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하연제는 서당을 차리고 청소년들을 가르쳤으며 그 자신이 학문뿐만 아니라 의술, 지리, 점술 등 여러 가지 분야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고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았으며 그의 높은 명성을 듣고 많은 이들이 그의 문화에 와서 유학과 도수를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수많은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백구영이라는 청년이 가장 총명했습니다. 백구영은 책을 한 번 보면 순식간에 외우고 수업 시간마다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연제는 백구영이 총명함에 놀라며 그의 신기한 능력을 주목했습니다. 참으로 천하의 기재로구나. 내 살다 저리 뛰어난 아이는 처음 본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는 정말로 백구영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 같아서 그의 정체를 조금씩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연제는 잠에서 깨어나 서당 마당을 거니다가 백구영이 몰래 서당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구영, 저 아이는 밤마다 어딜 가는 걸까? 하연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하연제는 백구영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구영아, 너는 어젯밤에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러자 백구영이 잠시 멍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냥 산책을 다녀왔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연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백구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책이라? 그렇구나. 이 밤중에 잠이 안 왔던 것이냐? 아, 예, 그렇습니다. 하연제는 백구영의 대답을 듣고 가만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하였습니다. 구영아, 너의 총명함은 참으로 대단하다. 책을 한 번 보면 순식간에 외우는 것이 너무나 놀랍더구나.
그것 말고도 정말 신기한 능력들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말이다. 그것이 정말 사람의 능력이 맞는 것이냐? 하연제의 물음에 백구영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저 열심히 공부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연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 혹시나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뒤로도 하연제는 계속해서 백구영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라 할 수 없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해야겠구나. 하연제는 백구영을 다시 불러 후원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구영아,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연제의 물음에 백구영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연제는 정체를 밝히며 계속 그를 다그쳤습니다.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나는 너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 그러자 백구영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뒤로 나가서 제주를 3번 넘더니 아주 집채만한 커다란 호랑이로 변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하연제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정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곤 있었다. 그런데 호랑이였다니. 무엇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에게 와서 배우고 있는 것이냐. 하연제의 말에 호랑이는 다시 제주를 3번 넘고는 그대로 백구영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되면 스승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백구영이 솔직히 말하자 하연제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네가 호랑이여도 나의 제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스승이 되어 제자를 기다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나는 네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마.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런 일이 있고 세월이 흘러 3년 후 하연제의 문화생 중에서 백구영을 제외하고 학문이 제일 뛰어났던 이원조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원조는 길을 떠나기 전날 밤 하연조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 과거 시험을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제가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네가 열심히 공부한 덕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조심히 다녀오라. 이원조가 길을 떠난 후 사흘간 두문불출하던 백구영이 후원의 처소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구영아, 너는 어딜 갔다가 오는 게냐? 왜 그동안 안 보였어? 스승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백구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7년 전 제 아버지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셨다가 이원조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제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때를 보아왔습니다. 이원조는 청주를 지날 때 합순머리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일 동안 이원조를 죽이고 압록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제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구영아, 네 마음을 고쳐먹어라. 복수는 그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다. 그러나 백구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의 결심은 이미 섰습니다. 어찌 부모를 죽인 자와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를 막지 마십시오. 구영아, 너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이해하지만 복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너의 마음을 돌려주길 바란다. 하연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구영은 듣지도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하연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 것인가? 구영이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원조 또한 걱정이 되는데 구영이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인가? 하지만 하연제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고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부디 자신의 제자들이 무사하기만을 빌었습니다. 한편 먼저 과거 길에 오른 이원조는 청주를 지나 합순머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온몸이 아파왔습니다. 아, 내 몸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어지러워? 안 되겠다. 어디 쉬었다가 가야겠구나. 그는 할 수 없이 합순머리 근처에 외딴 주막에 누웠습니다. 아유, 이 선비님 괜찮습니까요? 세상에 이 식은땀 좀 봐. 아유, 큰일이네. 주막의 주모는 이원조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서둘러 마을 의원을 불러 그를 진맥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죽어가는 약을 다려 이원조에게 먹이며 정성껏 간호하였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주모는 괜히 이원조가 자신의 집 나간 아들처럼 느껴져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백방으로 약을 구하던 중에 성 안에서 한 도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도사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 주모가 도사에게 말했습니다. 아유, 도사님, 우리 집에 병자가 있는데 어떤 약도 들지를 않습니다요. 그렇습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주모는 도사에게 이원조를 보였습니다. 아유, 선비님,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얀 까치를 잡아먹이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도사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훌쩍 떠나갔습니다. 주모는 도사의 말대로 하얀 까치를 잡으려고 합수머리 모래사장에 녹두를 뿌려놓고 덫을 놓았습니다. 주모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날 밤에 바로 하얀 까치가 내려와 주먹가 놓고 간 녹두를 먹다가 덫에 걸렸습니다. 아유, 세상에, 잡았구나, 잡았어. 이제 그 선비님을 낫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주모는 무척 기뻐하며 그 하얀 까치를 잡아가려 하는데 난데없이 어디선가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달려왔습니다. 호랑이는 까치를 잡아먹고 주모가 놓은 덫을 부셔버렸습니다. 아유, 이럴 수가. 주모는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가 너무나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저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까치를 잡아먹고는 주모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주막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워 잠들어 있던 이원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서녀 둘이 논다가 상주서생 이원조가 여기서 죽게 되는 것이 정말 아깝고 슬픈 일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죽는다고? 이원조는 당황해서 그대로 서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선녀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를 보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서녀들이 하늘에 대고 손짓을 하자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사나이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서녀는 그 사나이에게 말했습니다. 상주서생 이원조를 합수머리 주막에서 살려내도록 해라. 그리고 그 순간 이원조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울리며 짐승의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이 주막에 상주서생 이원조라는 분이 있어 하는 한 사나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원조는 아픈 몸을 어떻게든 자리에서 일으켜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는 한 포수가 화약 냄새가 풍기는 총을 들고 있었고 그 발 밑에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포수는 꿈속에서 활을 들고 내려왔던 그 사나이와 꼭 같았습니다. 포수는 말했습니다. 나는 저 아래 샘터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방금 꿈에 서녀 둘이 내려오셔서 합수머리 주막에 가서 상주서생 이원조를 살려내라 라고 하셔서 와봤습니다. 그런데 주막 문 앞에 이 호랑이가 앉아있지 뭡니까? 내가 바로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포수의 말에 이원조는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자 포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냥 서녀님들이 시킨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원조가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멀리서 주모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유, 선비님, 아유, 숨차.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이원조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원조는 몹시 놀라했고 주모는 곧바로 호랑이의 배를 갈라 그 호랑이가 잡아먹은 하얀 까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까치를 구워서 이원조에게 먹이니 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아졌습니다. 이원조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주모와 포수 두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하늘의 선녀님들께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늦어진 길을 재촉하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제 과거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과거 시험을 치르고 장원급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기한 일이 있은 뒤에 합수마을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이원조가 묻고 간 주막이 있는 곳을 까치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스승 하연제는 이원조에게 과거 길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그가 살아남았음을 다행으로 여겼으며 한편으론 아끼던 제자인 백구영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백구영을 위해 늘 기도하며 그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원조는 과거에 합격한 뒤 1850년 경주 부윤에 오르고 1854년 대사관에 이어 공조 판서를 지내는 등 조정의 요직에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어기지업이라는 말은 가지치기라는 뜻으로 어떤 사물이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나 부수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업은 더 나아가서 문제의 뿌리를 차단하려면 가지와 잎부터 잘라내야 한다는 비유적인 교훈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혼란이나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 춘추시대의 역사서인 국어에 전해지는 이야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의 군주 평은 전국적으로 불안한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싱하인 양필이 있었기에 평은 양필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양필은 나무에 비유하며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세상의 혼란은 큰 나무와 같습니다.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면 그 뿌리도 덩달아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쉽게 멈추지 않게 됩니다. 지금이 혼란을 잠재우고자 하신다면 큰 도끼로 그 가지와 잎을 쳐내고 밑동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잠시라도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인즉 혼란이 일어나 여러 일들이 뒤죽박죽 엉켰을 때는 그 발단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본세권과 유사해 보이지만 어기지업은 그 시작을 겉과 잎부터 잘라내야 한다는 단계적인 해결 방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조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눈에 띄는 문제부터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자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일단 눈앞에 혼란스러운 책상 정리부터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를 모른 척한 아들은 결국 하늘의 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위는 지금도 바다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마음 없이 떠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준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믿어주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 되세요.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 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뇌쉬는 동안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자세요.